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병원의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 직접 얼굴을 뵙고 이런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르게릭병의 증상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게릭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위 운동원 신경과 하위 운동원 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운동신경의 특징적인 사멸로 인해서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호흡 마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르게릭병에서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근육 위축과 이제 근력약화, 말을 잘 못하는 구음장애, 치울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뻣뻣한 증상, 그리고 치매와 같은 르게릭 플러스 증후군과 같은 증상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삼키기가 곤란하거나 그리고 힘이 없어서 이제 움직이기 힘든 증상 같은 거, 웃지 말아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우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르게릭 환자 중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르게릭 환자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환자의 증상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오랜 생존 기간을 갖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증상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증상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 조절을 하는 게 환자의 진행 숙주를 늦추고 생존 기간을 늦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침분비 조절, 그리고 삼킴 장애, 그리고 이제 호흡과 관련된 증상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분비 조절입니다. 이게 침분비 조절은 이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제 보통 환자들의 50% 이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삼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침을 잘 못 삼켜서 밖으로 나오는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비단 침분비가 심해서 말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이제 침이 폐 쪽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침분비 장애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주로 이제 침분비 조절이 이제 작용하는 신경계는 이게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신경계 말고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부교감 신경이나 교감 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교감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침분비의 조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트리엑신 같은 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안과에서 사용하는 아트로핀 제제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제제 같은 경우는 침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제 그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이게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십장 박동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변비, 그리고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지기능 장애도, 일시적인 인지기능 장애도 동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외에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침샘에 이제 우리가 항암 때 사용하는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침샘을 좀 위축시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침 분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거고, 이제 환자들은 한 8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침샘을 위축을 시키면 반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침 분비가 증가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피부 자극이 조금 있어서 약간 붉게 된다던가, 그리고 너무 침이 말라가지고 입마름이 너무 심해서 이물감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역시 이제 신경 독성을 사용해서 이제 신경을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침샘 주변에
주사를 해서 침이 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시술 부위는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침샘 주변에 이제 그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거고, 효과는 우리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와 같이 지속되지는 않고요. 보통 한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후에는 한 90% 정도에서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투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보톡스 주사를 했더니 처음보다 침을 닫기 위한 휴지 사용량이 좀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핵의학 검사를 해봤더니 침샘의 활동량이 이제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주사를 해야 된다는 점과 이 주사하는 부위가 침샘 옆에 이제 씹는 저작근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저작근에 주사를 하지 않아도 약간 흘러 들어가거나 새어 나와 가지고 저작근의 근육이 좀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침이 자꾸 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침이 좀 너무 말라서 침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안에 침이 찐득찐득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뭐 스프레이를 정기적으로 뿌리거나 아니면은 식용 오일 같은 거를 이제 입안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침 분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식사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류의 음식도 상관이 없으니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지방이 함유돼도 괜찮으니까 고열량 식단을 하는 군에서 생존율이 좀 더 좋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아플 때 굉장히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비추어서 요기력 환자들 같은 경우는 녹황색 채소가 좋다더라,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해서 그것만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좀 더 건강하게 그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그런 하여튼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식사를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씹기 어렵다든가 그런 음식을 드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사보다는 지방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고열량의 식사를 하는 게 삶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식사로 인한 이제 피곤함이라든지 탈진 같은 것도 방지하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이 아프면은 몸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ALS 환자 같은 경우는 대사과다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몸 안에서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자체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 말은 즉슨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셔야지 이 이제 증가된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환자의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근육도 떨리고 긴장이 증가를 한다던가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 쉬는 게 어려워지면은 호흡근, 우리 그 흉곽이나 이쪽에 호흡근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게 힘을 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평소라면 100을 생산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110, 150을 줘야지 100을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기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먹는 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삼킴장애입니다. 먹으려고 하면은 씹기도 어렵고 침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삼킬 때 사례 같은 것도 걸리기가 쉽고, 그리고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를 걸리게 되면 이제 흡입성 폐렴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먹는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제 되게 먹고 마시고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우울감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먹는 상황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자꾸 흘리는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일부러 더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삼키기 어려운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셔서 탈수가 생기거나 그로 인한 변비, 그리고 전해질 장애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흡입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삼킴 장애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키는 과정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한두 가지 근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의 조화로운 운동에 의해서 입 저작근이 씹어서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기도 쪽이 폐쇄가 돼서 먹을 것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는 흡입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소량을 여러 번 삼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약간 턱을 좀 당겨서 가슴을 펴고 턱을 밀착해서 하면은 이제 이 뒤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식사하시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음침용을 소량 이에 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꿀꺽 삼키는 이 성문이 삼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를 하시고 삼키자마자 바로 기침을 해서 혹시라도 흡입됐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침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키실 때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아주 세게 꿀꺽 삼키는, 근육이 쥐어짜듯이 세게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음식과 참음식 같은 이게 한참 식사를 못 하시게 되면은 입에 자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 먹는 방법을 잘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맛을 통해서 구강의 감각을 좀 향상시켜 주는 것이 좋고, 이제 식사하실 때 좋은 음식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부분이라든지 찐득찐득한 부분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농도나 질감이 있는 음식보다는 한 가지 농도와 질감을 가진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쉽게 바스라지는 것보다는 쉽게 뭉쳐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자에 예를 들면은 이제 크래커처럼 바스라지는 것 같은 경우는 잘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입 안에서 여기저기 들러붙을 수가 있고, 김이나 씨앗 같은 게 많은 음식 같은 경우 역시 입안 여기저기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음식이 좋고, 그리고 액체류를 섭취하실 때는 이런 점도 증진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점도 증진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물에다가 섞으면은 이게 약간 젤리처럼 혹은 꿀처럼 농도가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액체류가 제일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젤리나 약간 끈적끈적한 요거트 정도의 농도로 만들게 되면 훨씬 삼키기가 쉽고, 이것이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이제 약을 섞어 가지고, 약 먹기가 힘들잖아요. 약을 저기다 섞어서 떠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경관식으로 나와 있는 액체류로 생긴 영양 식품을 아까 말씀드린 점도 증진제와 섞어서 점도를 증진시킨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콧줄이라든지 아니면 위루관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간단하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중국 음식을 시키게 되면 전분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끈덕끈덕한 느낌이 듭니다.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젤라틴이라든지 전분류를 음식의 액체류에 섞으면은 점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분류는 주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이제 젤라틴 가루 같은 경우는 주스나 커피 같은 데 섞어서 이렇게 이제 커피 젤이나 주스 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셔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누워서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세와 방법을 통해서 드시고 여러 번 자주, 그리고 식사하시는데도 정상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는 바로 눕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증이라든지 그게 다시 역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이상은 앉아서 안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도 식사 삼킴 기능이 이제 잘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콧줄을 끼다가 콧줄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에 그 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강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위로술을 권하게 됩니다. 위로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내시경을 통해서 위와 바깥쪽을 연결하는 관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위로 바로. 그래서 식도라든지 위에 기도 쪽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보기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관을 꽂는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은 이 위로술을 통해서 식사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입으로 통해서 식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흡인의 위험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 자체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환자의 현재 증상을 좀 더 끌고 가고 예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인자 중에 하나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술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경관시계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도 유지가 잘 되고 생존기간도 연장이 되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먹는 게 힘들다, 이것만큼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들에게 그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체질량 지수인데, 체질량 지수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위로술을 한 뒤에 평균 체중이 조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술을 한 그룹에서 그 소수긴 하지만은 생존기간의 연장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기능이 좀 저하가 되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밥 다 먹고 나면은 또 점심 먹고 나면은 저녁 먹을 시간이 돼버리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체중이 정상 체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저하가 됐다 하면은 의료진이 권고할 때 위로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체중 증가 또는 유지하는 게 한 5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할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위로술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진행이 다 많이 돼버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조기에 위로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제 완전 정상 체중 말고요. 증상이 시작된 다음에 3에서 6개월 정도 평균 체중에서 한 10%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의료진이 권고를 하면은 그때 위로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호흡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가래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래 관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는 항상 밖에서 먼지도 들어오고 뭐 기침이랄까 감기라든지 혹시 바깥쪽에 습도가 유지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안에 가래가 정상인이든 환자든 다 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인은 이거 기침이나 기침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근육의 힘이 약화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담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폐렴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호흡 문제까지 생기시는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킴 장애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위로수를 좀 더 일찍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로수를 할 때는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입 벌리기가 힘든, 그러니까 진행이 돼서 입 벌리기 힘든 환자분들은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호흡기 관리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가래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게 석션이죠. 그러니까 그 음압을 해서 그 호스로 이제 가래를 뽑아내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석션을 하면은 주로 구강 쪽에 집중이 되고 폐 안쪽에는 가래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외력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두드려서 벽에 붙어 있는 가래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드리느냐? 손바닥으로 두드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손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왼쪽 위 부분이다 하면은 왼쪽 위쪽 부분을 저 손 모양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의료기 상사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는 그 초록색 손을 구부린 모양하고 비슷한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런 기침 유발기를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밖에서 폐 안쪽으로 아주 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서 팽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음압을 줘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기침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슴 두드리는 행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영상을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봐주세요. 살살 두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자극을 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The attached by air hoses to an air pulse generator that rapidly inflates and deflates the inflatable garment. During a treatment, the chest wall is gently compressed and released, which creates airway oscillations and increased airflows within the lungs. Extra airflow allows air to move beyond retained secretions. Increased expiratory airflows, combined with airway oscillations, thin and shear secretions from the walls of the airways. The secretions are then 그리고 이제 제품 중에서 이렇게 진동을 사용을 해가지고 흉벽을 자극을 해서 가래를 뽑아내는, 가래가 흉벽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저런 제품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손을 모아서 그 흉벽에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초록색으로 보통 의료기 상사에 가면 엄마손이라고 해서 팔 텐데요. 그걸 사용해서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우울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감정, 그러니까 웃어야 될 상황에 웃고 울어야 될 상황에 웃는 그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최근에는 이런 운동신경원 질환의 하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TV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이게 감정이 불안정하고 병적인 울음, 병적인 웃음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갑자기 내가 조절이 되지 않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웃거나 울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환자에서 50% 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병적 웃음이나 울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그런 감정이 좀 불안정한 상태도 같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의 운동 기능 외에 이제 그런 감정 기능을 조절하는 것에 조절이 안 될 때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감정 표현 자체는 운동신경 질환 외에도 뇌졸중이라든지 아까 그 해당 뇌부분이 침범이 되면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도 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뉴덱스트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원래 이제 가래나 기침 뭐 이쪽 제품으로 나와 있던 약인데,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이제 환자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왜 쉽게 유통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이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약물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제 마약류 관리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이제 승인서라는 진단서, 진료기록 같은 서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청서나 진단서, 그리고 진료기록, 그리고 이 증상을 조절하는데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해당 질환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관련 내용은 병원 외래에 보시면 이렇게 안내문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거나 저희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식을 한 건데, 이제 아까 그 서류를 통해서 식약처의 마약정책과의 허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수입을 해서 환자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주목을 받게 되냐면은, 단순히 이런 감정조절 장애 발생 횟수를 감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이제 그거 외에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나 삼킨 장애, 침분비 이런 것도 증가를 시켜주고 삶의 질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은 사용할 때 안 할 때를 비교를 하면 사용할 때 훨씬 더 기능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구마비 증상, 말하기 증상 같은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루게릭 검사 점수도 좀 더 좋아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감정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따로 감정 조절 장애 외에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께 처방을 가능하게 된 거고, 최근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식약처와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그 약을 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환자의 그 병의 진행 상태를 되돌리거나 좋게 하는 그런 치료,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요즘에 나와 있는 라디컬이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도 있지만, 그거 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조절하는 거 역시 환자의 병의 진행이나 예후를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침분비 조절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이나 방사선 치료, 보톡스 주사로 조절을 하고, 이것 자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식사는 이제 운동신경원 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정상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위로술을 꼭 해야 되고, 위로술을 통해서 충분한 열량을 공급을 해주는 게 환자의 예후에 의해서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호흡 관리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가래나 분비물 같은 경우를 잘 두드려서 배출을 시켜주는 게 폐렴 같은 거를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감정 조절 장애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 장애가 있을 때 흔히 이제 좋지 않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자꾸 울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 자체가 병적 웃음이나 병적 울음, 그리고 외부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증상들도 엄연히 루게릭병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새로 나온 리덱스타 같은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논문이나 어떤 새로 나온 약품,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약품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외에 이런 환자의 증상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도 더 올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줄기세포 치료나 다른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호흡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식사를 잘 못해서 증상이 더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호흡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다른 증상 관리를 하는 것이 삶의 예후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고 기대 여명도 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환자마다 다 틀리죠. 어떤 환자분은 팔다리도 잘 움직이고 하지만은 이제 숨 쉬는 기능이라든지 삼킨 기능만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는 팔다리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삼킨 기능이나 숨 쉬는 기능까지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증상 관리를 통해서 환자한테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질환이 100년 넘게 전에 맨 처음에 기술됐을 때부터 한 1, 20년 전까지는 특별하게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같은 것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 약제도 1994년에 릴루졸이란 약제가 개발된 이후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에다러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치료 타겟과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시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진료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이제 임상 간호팀이라든지 기초연구팀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나마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증상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잘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